지금 잘못 가면 아예 그냥 필드가 그냥 안 쓰는 자동차로 다 덮여 있어요. 버리고 밀어내고 수출하고. 지금 중국이 과잉 생산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죠. 통제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런 건 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철강하고 산더미처럼 쌓이잖아요. 전기자동차 BYD가 좀 잘 나가고 있지만은 거기에도 끼어드는 마가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기업 비즈니스 이런 측면에서 좀 볼까 하는데요. 대만에도 계셨고 홍콩 뭐 또 베이징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좀 중국이나 대만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한국 기업들이 이제 좀 길을 펴고 좀 중국 대만에서는 할 만큼 하고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한국 기업 우수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대만에 있을 때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비즈니스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중견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한때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한국 시장 참 어려워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리고 깡 있잖아요. 깡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한국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장점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게 깡과 기 이런 걸로 간다는 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기질로 발현되는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여러 가지 잠재력이라든가 발전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대기업의 폭발적인 능력 같은 거는 경외 대상이었죠. 특히 대만은 사실은 같은 자유민주 체제였지만은 사실은 그 산업적인 면에서는 거기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주, 강소기업 위주였지만은 우린 대기업이었죠. 대기업 선단에 대한 어떤 그 무서운 돌파력 같은 거, 추진력 같은 걸 두려워하는 걸 여러 번 제가 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는 중견기업 하나 오너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가서 참 장사하기 두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우리가 또 남이 안 가진 갖춰지지 못한 그런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또 그만큼 잘했고. 대만에 계실 때는 사실 경제기사도 많이 좀 쓰셨죠. 그렇죠. 중소기업, 대륙과의 어떤 교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그때는 우리 기업들 좀 많이 나가 있었습니까? 대만은 알짜는 다 나와 있었죠. 큰 기업들은 다 나와 있었고. 주로 어떤 뭐 상사 이런 거 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또 상사가 많았죠. 건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고 대만 그 지하철 지금 잘 굴러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하철 공사할 때도 우리가 개입을 했군요. 선행 경험이 있어갖고 그래서 우리 많이 진출해 있었어요. 그리고 대만이 그때 우리 전체 전 세계 교육 국가 중에서 5위 안에 들었었어요. 우리 중에 교육 파트너 중에 5위 안에 들었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로서는 경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또 중국 기업들도 사실 만만치 않죠, 그죠? 지금 중국의 기업들도 지금 놀랍게 성장을 했고 한국 시장도 이제 막 공략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중국 산업 추세가 지금 이제 시진핑 총석이 들어오면서 첨단 산업 집중이거든요. 공산당 저 시스템의 특징은 집중과 선택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자원 같은 거 그리고 인구 자원이라든가 모든 자원을 집중과 선택으로 해갖고 남이 갖추지 못한 경쟁력으로 간다라고 해갖고 시진핑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략적인 산업적인 전략 목표 중에 하나는 신질 생산력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첨단 분야에서 우리의 모든 힘을 끌어넣어서 세계를 이끌겠다라는 게 그 신질 생산력의 핵심 전략 포인트입니다. 잘 되느냐? 잘 되고 있는 면도 있지만은 거기에도 끼어드는 마가 있습니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보조금 중심으로 엄청나게 그걸 밀어내고 받아먹는 놈 입장에서는 보조금 챙기려고 무지무지 지금 잘못 가면은 저기 어느 도시에 가면은 아예 그냥 필드가 그냥 안 쓰는 자동차로 다 덮여 있어요. 자동차 무덤이라고 그러고. 저 중국 우리 공유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공유 자전거 다 쓰레기들. 그게 그냥 적당히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뭐 한 수만 대는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저런 식으로 유령타운 거대한 유령 도시를 만들어내듯이 중국의 체제는 집중과 선택으로 장점을 취할 수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거짓시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성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무조건 자전거 막 10,000대, 50,000대 막 생산하고 공유 자전거로 깔아놓고 쓸 사람은 없으니까 인구는 한계 있으니까 적당한 시기엔 또 갖다가 버리고 밀어내고 수출하고. 지금 중국이 과잉 생산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죠. 철강, 시멘트 뭐 이런 거 그거 그 집중과 선택으로 통제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런 건 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철강하고 산더미처럼 쌓이잖아요. 이거 다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포철 다 당하잖아요. 값싼 덤핑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자동차 BYD가 좀 잘 나가고 있지만은 잉여.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이 잠겨버리니까 중국인들은 돈이 잠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을 닫는 거예요.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겁니다. 이게 수출로 저가로 엄청나게 들어오는 건데 이게 세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교란종이에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국으로서 볼 때는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잘못하면은 이미지 망가져, 돈 못 벌어 막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지만 저걸 무서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시장 파괴하면서 중국이 모든 제조업 분야를 휩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전기자동차 배터리 다 나오잖아요. 철강, 시멘트 아직도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일부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흡수하려고 했던 게 1대1로예요. 1대1로에 지어주면서 자기네 물건 그냥 갖다 집어넣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 포맷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은 가만히 보면 그냥 공짜가 없는 나라예요. 다 의도가 있고 속셈이 너무 뭐 그 어느 장사든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게 심합니다. 근데 1대1로도 지금 좀 중요한 위기에 좀 봉착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파나마 문화 막혔죠. 남미끼리 지금 사실 베네수엘라 그거를 미국이 탁 가로챈 게 베네수엘라 막은 게 아니에요. 남미의 향해로 뻗는 1대1로를 그냥 닫아버린 겁니다. 지금 이란 전쟁의 핵심 뭐예요? 전략 목표는 중동의 1대1로 뻗는 길목의 요충이 이란 아닙니까? 그거 막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휴전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은 미국은 벌써 솔직히 해서 거의 군사적으로 때릴 건 다 때렸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란이 어떤 그 타협안을 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쪽으로 변하잖아요. 이란이 중국한테는 충격이에요. 1대1로를 향해서 유럽으로 나가는 모든 길이 다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베네수엘라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친미적인 성향의 지도부가 들어선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니요, 타협적인. 그럼 중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타협적인 정부는 중국하고 유대를 못할, 끊어야 되는 거죠. 중국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정상회담 하는 거예요. 미국이 구걸하러 간 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승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길목 막아놓고 전략적인 요충 같은 거 다 잡아놓고 카드 교환하자 이제 해갖고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네. 중국도 지금 좀 답답하겠습니다. 이란 쪽에서 이제 원유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길이 막혔고 지금 보니까 뭐 산둥성 지역에 있는 그 소규모 정유소 거기 뭐 티팟 정유소라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규모가 그게 중국이 가져가는 원유의 한 25% 정도를 거기서 소화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다 끊어내고 걔들이 또 정유해가지고 해외에다가 몰래 파는 선상에서 이렇게 환적해가지고 파는 그것까지도 다 미국이 지금 끊어버리면 유령 함대라고 그러죠. 정말 힘들겠는데요. 그거는 유조선 이동로는 다 막혔어요. 그러면 중국은 사실 비축유가 몇억 톤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저것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어디가 위기일까요? 석유 나오는 미국하고 그럼 원유는 점점 고갈되는 중국하고 식량자원 이거 어떻게 할까요? 히토류만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 정상회담은 지금 아마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는 길목에서 벌어지는 이제 단판이라고 봐요. 거래고. 중국이 과거에 보면 저는 이제 북한 쪽 주로 했으니까 뭐 북한에다가도 원유 좀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따칭 유전, 대경 유전 거기서 한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그래도 석유가 좀 나름대로 넉넉할 줄 알았는데 산유국이기도 하고 이래서 전혀 그 수요는 해외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닫아놓고 살면은 그 따칭 유전이라든가 지금 뭐 이렇게 국내에서 소화되는 유전에다가 일부 조금 밖에서 갖고 들어오는 그 석유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개혁 개방, 더 시스템 방대하게 벌러져 있거든요. 지금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저거 중국은 절대 그게 끊기면은 지탱하지 못합니다. 식량 위기만큼 유명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뭐 아까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 신질 생산 고급화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로봇 청소기 그렇게 뭐 저게 우리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중국이 아마 뭔가를 해킹할 수도 있고 이런다 그러는데도 품질이 좋으니까 그냥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앞으로 이 최근에 와가지고 이 중국이 주목되는 그 로봇 굴기 있지 않습니까? 로봇 이거는 좀 정말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중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또 뭔가 이 새로운 분야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있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맞습니다. 그게 있는데 우리가 참 중국을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에 쟤네들 벌써 따라왔네 이런 착각들을 해요. 저기는 우리보다 큰 나라입니다. 대국이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여러 어떤 분열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통치를 2000년 넘게 해왔던 경험이 쌓여있는 그러니까 나라기 때문에 저는 저쪽에서는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사실 한국을 넘어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야, 벌써 저렇게 따라왔네 자꾸
그거 이미 저 특파원 할 때 2002년 초반에 이미 많이 따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어디 갔더니 한 정치인이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꾸 중국을 이 뭐 형편없는 뭐 낙후성 이런 걸 갖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정신 문명이 있어요. 특히 정신 문명 중에 전쟁을 통해서 겪은 집약한 어떤 사고와 전략적인 안목이 있는 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중국이 넘사벽 이렇게 벽이 있어요. 이게 기술적인 정밀 그리고 최첨단 이런 거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중국은 공산당의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계속 흘러 넘치는 에너지를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적인 역량 금방 쫓아옵니다. 쫓아오거나 넘어섰거나. 그런데 로봇 같은 건 근데 좀 그런 점이 있어요. 이게 중국인의 어떤 사유와 행위 이런 걸 잘 뜯어보면 이렇게 과장하고 포장하는 데 능한 그런 또 거짓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꿍푸는 잘하는데 쿵후는 잘하는데 생산하는 데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가 훨씬 앞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생산하는데 탁탁탁탁 들어가는데, 공중제비도 넘을 거예요. 근데 일부 시니컬하게 보더라고요. 쟤네들은 뭐 보여주는 데만 있네. 항상 저게 중국의 시스템은 굉장히 화려하고 뛰어난데 보여주는 데만 능해요. 그리고 거짓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없고. 그래서 저게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잘 보면서 우리 대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두 가지로 봐야 될 거예요. 경쟁 대상, 내지는 뭐 형편없는 뭐 비난의 대상,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오가지 말고 중국이 오랫동안 쌓은 어떤 맥락 속에서 중국이 과연 이게 이 지금 나온 결정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좀 시공으로 좀 길게 느려서 좀 관찰을 좀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직물적으로 벌써 쫓아왔어. 이거 뭐 내가 볼 때는 뭐 한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었어요.